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이 한국을 중요 방문하여 이 나라의 해군 및 공군 기지를 시찰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국방 관계와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사우디가 한국의 첨단 국방 기술 발전에 대해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방문 중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KF-21 전투기에 대한 차관의 강한 관심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의 자랑스러운 프로젝트 중 하나로 초음속 전투 능력과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세계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은 한국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패트리엇 대응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천궁이는 한국의 해상 삼축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주에서 오는 위협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천궁이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이제 사우디가 자국 방어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점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방문단의 관심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스텔스 기능과 첨단 기술을 갖춘 이 잠수함은 방위 산업에서 자신의 위치를 입증했으며 이제 사우디도 자국 함대 업그레이드 계획의 일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은 사우디가 한국의 첨단 국방 기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두 나라 간의 미래 국방 협력에 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사우디의 한국 첨단 무기 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관심은 국가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한국 방위 산업이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은 중동에서 미국에 대해 도발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이란과 몇몇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해군 합동 훈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로 진행된 훈련은 스웨덴이 NATO의 공식 회원이 된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힘의 과시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최근 한국이 대만 해협에 항해 자유 문제에 대해 한 발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한국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하며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두 나라 간의 무역거래 증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듯하며 이는 사우디가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관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강대국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중국의 반응은 주목할 만합니다. 베이징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분명한 불만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지역 권력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점점 더 긴밀해지는 관계가 그들의 지위와 영향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항해 자유에 대한 발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베이징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항해 자유는 항상 민감한 문제이며 중국의 국가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무기의 60%를 미국에서 구매한 반면 중국에서는 단 1%만 구매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과 무기 시장을 확장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기 수입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전략에서 중요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의 무기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옵션과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이는 무기 수출을 통해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의 외교 관계와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 러시아, 한국, 유럽 국가들과 같은 다른 국방 강국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무기 시스템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공급업체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우디의 한 국영 기업이 중국의 무기 시스템, 특히 고고도 및 중거리 목표를 요격하도록 설계된 HQ-16이 업그레이드 버전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HQ-17AE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중국이 개발한 다양한 UAV 무인 항공기와 UCAV 무인 전투 항공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CH-4와 윙룽이와 같은 UAV는 감시와 공격 임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무기로 장착되어 군사적으로 유연한 활용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군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전투함과 잠수함 클래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보는 국방계약의 민감성 때문에 자세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또한 인민폐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수출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목적은 중국의 인민폐 거래가 증가하면 중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입을 통해 그들로부터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산업에서 단 10%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놀라운 성장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대신 한국의 무기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하기로 결정했을 때 예기치 않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계약 중 하나는 한국의 K239 천무 로켓포를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목적 로켓포 시스템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로켓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전략에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의 첨단 국방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CHEONGUNG 또는 KMSAM 장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기 위해 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CHEONGUNG 시스템은 장거리 목표 포함하여 탄도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강력한 보안 보호층을 제공합니다. 중국은 자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하는 JF-17 전투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협력하여 6세대 KF-21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자국의 국방 구매 전략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중국에 큰 창피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잠수함을 건조 및 제공할 계획이 한국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창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안창호급 잠수함의 운영 계획과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한국의 국방 기술에 대한 깊은 평가를 반영합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의아하고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특히 중국이 서방에서 고급 반도체와 군사부품을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중국으로의 군사재료 수출을 금지한 후 이러한 도전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이 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국방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더욱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태국은 중국 제조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을 거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프랑스의 라파를 미국이나 다른 군사공급원 대신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군사협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일련의 배신 행위로 인해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국방 분야에서의 관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 외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국방 산업을 가진 프랑스와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완벽한 조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에서 국방 분야의 협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방 회사로부터 대량 주문을 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익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수함 공급에 뒤처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랑스 또는 한국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수함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간주되는 프랑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한국도 고성능 잠수함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지원 능력을 갖춘 한국은 프랑스에 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염수 제거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기술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조선소 건설 계획을 통해 미래의 선박 생산을 목표로 한국의 현대중공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간의 강력한 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국가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신뢰를 반영합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기술 지원으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국방 파트너이자 현지에서 기술 이전 및 생산 지원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잠수함 주문을 포함하여 여러 국방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나라 간의 협력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 해협 중간선에 출현시켜 또다시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대만과 중국 본토를 구분하는 대만 해협을 통해 남쪽으로 항행해 중간선 서쪽에 머물렀습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으로 미국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를 중국과 대만 양측에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해협이 국제수로가 아니며 자국의 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최근 중국군의 동향은 아예 이 중간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간선의 소실을 노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반대로 대만의 경우에는 이 중간선이 유지되지 않으면 방어선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중간선에 출현한 때는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대만 총통 선거는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집권 민진당, 중국과 밀착을 추구하는 국민당, 중국과의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중도 노선을 따르는 민중당 간 3파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 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이 이렇게 총통 선거를 코앞두고 항모를 통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번 항모 전단에는 해외에서 갖은 진상을 부리고 다니며 악명이 높은 산둥함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자신들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 봄에는 산둥함에서 전투기와 헬기 등 함재기 620여 대가 이륙했다고 홍보하면서 함재기 출격 기록을 갱신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둥함의 실체는 함재기로 헬기를 사용하는 반쪽짜리 항공모함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620대 대부분은 헬기인 것입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의 회동 때에도 산둥함 항모 전단을 투입해 대대적인 대만 포위 공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 함대 소속 니미츠 항모 전단을 투입해 만물을 놓았는데요. 양국 항모 전단이 불과 400km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산둥함 항모 전단의 서태평양 훈련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대만 독립 세력은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산둥함 항모 소식을 전한 미국의 반응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담담했습니다. 크리스 미거 국방부 장관 보좌관은 당시 미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미츠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의 공해와 상공에서 안전하고 책임있게 훈련을 전개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중국 항모 전단이 미국 항모 전단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대대적인 항모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항모는 기술적으로나 작전 경험 측면에서 미국 항모 전단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육군에 비해 해군 전력이 약했던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항모 확보에 부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옛소련의 발야그 항모를 개조해 랴오닝함을 취역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랴오닝함은 사실상 함재기 이착륙 연습을 위한 훈련용 항모로 평가받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랴오닝함을 둘러본 뒤 장난감 수준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군은 랴오닝함을 항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절치부심한 중국은 랴오닝함 개조 과정에서 배운 항모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자체적으로 설계해 제작한 첫 국산 항모인 산둥함을 취역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둥함은 외관은 랴오닝함과 비슷하지만 갑판 공간 설계를 크게 바꿔 함재기 탑재 대수를 40대 이상으로 대폭 늘렸고 갑판 아래도 함재기 적재 공간을 늘리는 등 서방국가 항모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뱃머리 부분을 12도가량 들어올려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스키점프대 등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채용한 옛소련식 스키점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함재기의 이륙 중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육상에 비해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함재기가 자체 동력으로 이륙하려다 보니 기체를 가볍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무장도 최소화하고 적재 연료도 줄여야만 합니다. 더구나 항모의 전투력을 가능하는 척도인 소티소티 출격 횟수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산둥함은 하나의 스키점프대를 이용해 전투기가 한 대씩 시간을 두고 이륙하는 시스템인 반면 미국의 레이건함은 4개의 증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해 2대의 전투기가 연속적으로 출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캐터펄트식은 출격 횟수가 스키점프 방식의 23배로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동력 성능에 있어서 중국 항모는 미 항모에 비해 크게 뒤떨어집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물론 중국이 곧 해상시험에 들어가는 푸젠함 등도 모두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재래식 항모인 반면 미국은 핵추진 동력을 쓰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모는 별도의 금유 없이 장기간 해상에 머무르면서 작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래식 동력을 사용하면 작전 기간이 10일 전후로 줄어듭니다.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엔진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실은 보급선이 계속 따라다녀야 합니다. 주목해서 볼 점은 지난번 서태평양 진출 훈련을 한 산둥함도 호위함 한 척과 보급함 한 척 등 달랑 2척의 수상함만 거느린 채 훈련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산둥함이 훈련에 한 번 나오면 모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기름 걱정하기 바쁜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첫 국산 항모 산둥함은 2019년 취역했지만 서태평양 진출 훈련은 올봄이 처음이었습니다. 취역 후 무려 4년 만에 원거리 훈련에 나선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조선소에 들어간 산둥함 항모 갑판에 구멍이 숭숭 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갑판용 강제가 함재기의 속도와 충격을 버텨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체를 구성하는 강제에 금이가 침수가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부실 시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중국 항모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핵추진 기술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동력을 쓰는 푸젠함이 세계의 전자식 사출기를 제대로 가동할 만한 전력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식 사출기를 운용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생산하는 별도의 디젤 발전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중국군 해군사령부 중령 출신의 야오청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젠함은 만재 배수량이 8만 T인데 연료 적재량이 그중 4분의 1인 1만 8천 T에 이르고 연료 보급선까지 따라붙는다. 항모 운항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전자식 사출기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미 항모를 따라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도 띄우려고 하는 산둥함을 탄생시킨 총책임자이자 산둥함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직 간부 후원밍이 숙청당해 중국 인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27일 상하이 인민법원은 후원밍 전 회장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국유기업들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공사발주와 합작, 원자재 구매, 간부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약 109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거나 챙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약 18억 원은 실제 수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중국 선박중공업 회장이었던 시기부실한 민영조선소를 인수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밍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많은 이목이 그에게 쏠린 것일까요? 한마디로 후원밍은 중국 항공모함화 핵잠수함 탄생에 있어 요직 중 요직을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항공공업과 중국병기공업그룹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10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중국 핵심 해군 장비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국 선박중공업 서기 겸 부총경리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원밍 인생의 정점은 중국 최초의 국산 항모인 산둥함 연구개발의 총지휘자로 나서 2019년 산둥함이 정식 취역했을 때였습니다. 중국 최초 항모인 야오닝함이 미완성 항모를 사들여 개조한 것인데 반해 산둥함은 중국 최초의 독자 기술로 건조된 항모로 중국 해양 굴기에 이정표를 세우며 해군력 증강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총책임자였던 후원밍은 산둥함 개발로 단숨에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민 영웅은 수뢰제와 직권 남용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후원밍이 산둥함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6회 공군 3군의 군사장비 건조에도 관여했다며 그의 낙마가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첫 국산 항모를 탄생시킨 국민 영웅마저 숙청되는 등 엄청난 회오리가 펼쳐지고
몇 해십 년 동안 중국군에 충성해온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총괄하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고병성 획득사업 분석단장이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KF-21 전투기 사업 분석단을 이끌어왔고 최근 KF-21의 첫 양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와 관련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단장은 양산하면서 미사일 성능도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는 개발사 측과 절충안을 찾으려 수일간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무기체계 전문가로 지난 20여 년간 KIDA에서 근무한 그의 손을 거쳐 간 주요 무기만 45가지는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원이 지난 21일 실험 중 폭발로 순직한 사건에 이어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영웅이 일터에서 본분을 다하다 소천했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에 대한 두 나라의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기들의 국산 첫 항공모함을 탄생시킬 정도로 국가에 헌신했고 한때 국민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인물까지도 하루아침에 숙청할 정도로 피바람이 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의 자주포 세자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루마니아가 한화의 자주포 K9 썬더를 구매하겠다고 밝히자 글로벌 방산 시장은 다시 한번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왜 갑자기 프랑스의 세자르가 아니라 한화의 K9 썬더를 구매하겠다고 급선회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K9 자주포 도입에 반대했던 루마니아의 한 육군 장성의 인터뷰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대체 루마니아 장군이 K9 자주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큰 화제가 되는 것인지, 또 K9 자주포가 선택받은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들 K9 썬더 155 자주포 53문을 공급하는 세계대대의 공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추정 가치는 약 10억 유로에 달합니다. 루마니아는 한화와 K9 썬더 곡사포 부품 생산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한국 방산기업 풍산과도 화약 생산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울러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화, 풍산과 기술 이전 및 국산화를 통한 공동개발 솔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의 궤도형 자주포 도입 사업은 애초에 터키의 T-155, 독일의 PGH-2000, 그리고 한국의 K9 썬더 등 3가지 설계가 최종 단계까지 경합했는데 수주전의 승자는 결국 한국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18년개 이상의 총 3개 편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병 탄약 및 27개의 예비 총열의 총 금액은 약 8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썬더는 삼성 테크원이 국군을 위해 설계한 한국형 자주포인데요. 승무원은 지휘관, 포수 등 5명으로 구성되고 주무장은 회전 포탑에 장착된 52구경 포신을 갖춘 155 곡사포입니다. 하단 가스 발생기가 있는 발사체를 사용할 경우 범위는 40km인 반면 특수 탄약을 사용할 경우 이 값은 50k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출력 인력마력, 최대 속도 67kmh, 주행 가능 거리 480km를 제공합니다. 사실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최종 승자가 한국이 되리란 것은 2024년 1월 27일 루마니아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의 기사에서 예측되었습니다. 당시 디펜스 루마니아는 왕을 경배하라. 자주포 입찰에서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를 최종 선택한 루마니아라는 기사에서 독일 PGH-2000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탄식하며 한국 자주포 K9 썬더를 왕이라 칭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루마니아가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는 프랑스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차륜형 자주포 세자르가 왜 한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K9 썬더의 벽을 넘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그 해답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전통적 군사 강국들은 차륜형 자주포를 중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 우크라이나 전선과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보면 차륜형 자주포가 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은 훨씬 가벼워 운반도 편리하고 수송기로도 쉽게 공수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선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보다는 테러 단체를 상대해야 하는 국지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기로 공수할 때 무겁지 않고 손쉽게 수송할 수 있는 전투자산을 개발하되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경전차 M10 부커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였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수송기에 싣고 운반하는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니 여러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작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은 궤도형 자주포였습니다. 주력 전차와 보병 전투 장갑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자 지금까지 차륜형을 고집하던 육군 장성들조차도 궤도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남동 다국적 여단의 사령관을 역임했고 루마니아 예비역 장교 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버질 발라시아누 전 육군 장군입니다. 발라시아누 역시 차륜형 자주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륜형인 프랑스의 세 자르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바퀴 달린 장갑차와 자주포가 주요한 전투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23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궤도 차량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결국 산전수전 다 겪은 말라시아누 장군은 인터뷰에서 차륜형 장갑차를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궤도형 장갑차의 위력을 보았다. 앞으로 기갑여 단이라면 보병 전투장갑차와 자주포 등 모든 차량은 궤도형이어야 한다. 루마니아 전직 장성의 이 같은 평가는 그 어떤 것보다 K9 자주포 갖고 있는 강력한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 빠른 나라들은 궤도형 자주포의 지형적 이점을 알고 있었고 K9 자주포를 앞다퉈 구매 중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등 전 세계 9개국이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폴란드, 호주 그리고 이집트에 추가로 700문의 K9 자주포가 인도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헤즈볼라의 활동이 활발한 접경 지역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M109A5를 장착한 궤도형 자주포를 운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접경에도 M109A5 궤도형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주목할 것은 루마니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산 무기가 K9 썬더 하나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초 디펜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썬더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 무기를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AS-21 레드백 장갑차였습니다. 올해 2월 27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 장갑차 수주에 최첨단 보호 시스템과 센서를 장착한 한국의 AS-21 레드백 장갑차를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보도해 또 하나의 수출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루마니아로의 수출 대수는 54대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루마니아 중보병 장갑차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또 한 번 도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하다가 결국 한화의 승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번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서도 레드백이 승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실제로 K9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실사격을 해본 북유럽에서 탄성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노르웨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자주포를 후보에 올려놓고 저울질하던 중 스웨덴에서 진행된 K9 자주포 시험평가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했는데 이때 K9 자주포의 성능을 보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K9 비다르, 즉 K9 자주포의 노르웨이 버전을 도입하게 됩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의 요구 조건에 맞춰 K9 비다르의 노르웨이 포병 사격 통제 장치인 ODIN을 탑재하고 직사 사격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추가했습니다. 그 덕분에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기존에 운용하던 M109를 거리낌 없이 우크라이나에 주고 자신들은 K9 자주포를 배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 포병은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K9가 기존에 운용하던 M109의 가장 큰 차이점은 K9는 기본기가 좋다는 점이다. 바로 포병의 처음과 끝, 슈트 언드 스쿠트 능력, 즉 사후 이속이 뛰어나다.
K9은 사격 접수 명령 이후 3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고 기동 중에도 1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하다. 더구나 K9A1 기준으로는 분당 68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기동 중에도 2분 만에 8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즉시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광석화와 같은 빠른 기동력은 전 세계 155 중형 자주포 시장에서 경쟁하는 16종 중의 자주포 중에서 이 정도의 빠른 초탄 발사 능력을 가진 건 한국의 K9과 독일 PGH-2000뿐입니다. 게다가 폴란드에서 또다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새 정권도 하나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수출 규모는 원래 10조 규모였는데 기존보다 2배가량 커져 18조 규모로 확대할 가능성까지 높아졌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에서 구매한 K9 자주포 62문을 신속히 배치해 활발히 운용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 주변국들이 관계자들을 폴란드에 파견해 K9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면서 더욱더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자 기존 자본금 규제를 해소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자본금 한도가 최대 35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어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만일 정권이 바뀌었어도 폴란드가 하나와 추가 계약을 성사시켜 18조 규모의 수출이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잭팟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무기인 K9 연초에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전차 강국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이고 루마니아 수주가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또 한 번 어퍼컷을 날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건데요. 유럽 내에 있는 K9 운용국들을 다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하며 이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 현대화 사업을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최근 역대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주인공이 되며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납기가 빠르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K9 자주포를 도입해 육군 포병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루마니아 국방부는 루마니아 군을 위한 155 자주포로 하나에어로의 K9를 선택하며 미리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루마니아군 현대화 사업에는 사실 하나에어로의 K9 자주포 말고도 독일 PGH-2000, 튀르키의 피트리나 2등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들로부터 입찰 제안을 받았지만 K9를 자신들이 운용할 최적의 자주포로 보고 하나에어로를 최종 낙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에어로는 루마니아 정부와 K9 자주포 53문을 비롯해 포탄 1만 8천 발, 탄약 차량, 기술 지원 차량, 포병 정찰 차량 등 추가 차량에 대한 계약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실상 도장 찍는 일만 남았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는 자주포 구입 사업에 8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300억 원 예산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마니아에서 K9를 최종 낙점할 거라는 관측은 이미 한참 전부터 방산업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최근 핀란드에서 열린 K9 사용국 모임 유저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 간 교류의 장으로 보통 이 모임에서 K9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K9 도입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루마니아가 클럽에 가입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작년부터 차세대 자주포로 K9를 물망에 올렸으며 이와 동시에 하나에어로의 경우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입찰 과정에서 폴 포지션에 서면서 수주가 유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자체도 성능이 매우 뛰어난 데다 K900일 납품된 9개국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루마니아의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 쉽게 무기를 지원하고 상호 호환시킬 수 있기에 여러모로 K9를 도입하는 게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이번에 K9 회원국이 되면서 K9의 9번째 수출국, 10번째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 육군이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화에어로는 자주포와 탄약, 추가 지원 차량을 루마니아 육군에 패키지로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추가로 최근 루마니아에서 K239 천무도 구매 목록에 올리면서 한국산 무기를 완전히 싹쓸이할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가 루마니아의 K9 도입 소식을 전하며 과거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독일의 PGH-2000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K901 세계 최강의 자주포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디펜스24는 루마니아 입찰의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의 K901 됐다며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루마니아가 최대 90문 조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PGH-20만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로 인해 성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게 루마니아 입찰에서 실패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우크라이나가 독일 PGH-2000대 구매 계약을 최종 승인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당시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 PGH-2000의 문제점을 낮은 신뢰성, 고가의 비용, 느린 배송 등 총 3가지를 꼽으며 적나라하게 비판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독일의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장을 너무 많이 일으킨 탓에 가동률이 50%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군이 운용하는 PGH-2000의 경우 가동률이 30%에 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 군에게 조달되는 PGH-2000조차 대당 270억 원에 육박한다며 수출 가격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데 도입국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수출형 K9의 경우 대당 1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독일이 PGH-2000 10대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납기도 독일의 경쟁력을 낮추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계산대로라면 PGH-2000들 100대를 납품해야 한다고 하면 대략 2030년이 걸리는데 한국을 두고 이들 마냥 기다려줄 곳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한화에어로는 1년 안에 무려 K9 240문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보이는데 독일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0i 독일을 제치고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선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K9 엔진 기술을 국산 엔진으로 완전히 개발을 완료하면서 한국이 독일의 한 방을 또 먹였습니다. 과거 한국은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 때문에 K9의 UAE 진출의 좌절을 맛봐야 했는데 그때의 서륙을 드디어 갚아준 겁니다. 실제로 당시 K9 엔진 기술의 60%가량이 독일산이었기에 UAE 수출을 독일이 일부러 방해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로서는 막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은 외국산 엔진 대신 한국산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겠다고 이들 같았고 엄청난 속도로 국산 파워팩 개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엔진 독립 필요성을 제대로 느낀 한국은 결국 K9의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3년 만에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보이며 한국산 엔진의 모습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역대급 개발 속도에도 중국처럼 엔진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산 엔진은 1000마력급 엔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으며 기존 독일 엔진과 1대1로 호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K9의 엔진을 교체할 때 다른 변화 없이도 독일산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면 정비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방위 산업 역사에서 K901 외국산 엔진 때문에 속을 썩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여준 K9 엔진의 국산화 성과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년 언드디 우수성과 10선에 선정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R&D 우수성과 10선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통해 처음 시행한 R&D 영역 포상 정책으로 이번에는 6,688개 산업기술 가운데 STX 엔진 1000마력급 K9 엔진 국산화가 우수 R&D로 선정됐습니다. K9 엔진은 부품 국산화를 통해 기술적 독립을 달성하고 한국 방산 기술을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독립을 위한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한국 방산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K구 자주포 운용국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K구를 구매한 국가들이 연초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유저클럽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체에서 엄청난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구를 구매해 운용 중인 6개국의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올해 초 헬싱키에서 K구 유저 그룹 미팅을 열고 K구와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미국도 옵서버로 참여했습니다. K구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유의미한 열띤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한국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특정 무기체계 운용국이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한 건 이례적이지만 이런 국제 모임이 가능한 건 K구의 시장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자주포 16종 중 K구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새로 개발 중인 K구 A3 개발 계획을 설명하는 깜짝 발표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K구 운용국들 모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깜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방사청은 K구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구 A3의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며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K구는 K구 A1과 K구 A2, K구 A3 등 총 3단계에 걸쳐 성능 개량 작업을 거칠 계획인데 K구 계열의 마지막 형태가 될 K구 A3 등장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기존보다 긴 58구경장 주포를 지닌 K구 A3은 사거리가 71,100km에 달하며 분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궤도는 곰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K구 A3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해 사격 통제와 자주포 운행의 완전 무인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라 이런 내용을 들은 K구 운용국들의 입가에 미소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구 A3 3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할 때 1대는 2명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대는 원격 조정으로 기동과 사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력 소요 부담과 사상자 발생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K구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는 유럽에 K구 자주포의 예비부품 공급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K구 유저클럽 회원국들의 가슴을 더욱더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K구이 싹쓸이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